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뿌린 뜨거운 육개장 국물에 온몸이 젖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돌아온 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상복도 못 벗은 과부의 짐 가방을 복도에 내던지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그 모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에 천벌이라는 게 있나 싶더라고.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이 꿈에도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 죽은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그 아파트가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들어볼래? 수연은 도마 위에서 팔을 잘게 썰고 있었다. 저녁 메뉴는 남편 재민이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였다. 찌개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이 주방을 채우던 순간 식탁 위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재민의 회사 비서실이었다. 전화를 받아든 수연의 손에서 날카로운 식칼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금속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거친 마찰음을 만들어냈지만 수연의 귓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회의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낯선 여자의 건조한 목소리만이 그녀의 멍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무거운 공기와 독한 향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다. 하얀 국화꽃 너미 한가운데 노인 재민의 영정 사진은 평소처럼 다정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사진 밖의 현실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시어머니 미숙은 제단 앞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들을 잃은 순수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날 선 비명처럼 장례식장 벽을 때렸다. 미숙은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수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다. 남편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 그 잘난 아들을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들었다는 모진 저주가 비수처럼 수연의 온몸을 찔렀다. 반면 신우이 유리는 어머니의 격렬한 통곡을 등진 채 입구 쪽 책상에 앉아 조익은 봉투와 방명록을 꼼꼼하게 분류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계산적인 시선은 오직 봉투의 두께와 돈의 액수에만 머물러 있었다. 조문객들이 늦은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 사이를 오가며 수연은 기계적으로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다.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은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단정했던 머리는 땀과 눈물에 절어 헝클어져 있었다. 수연이 미숙의 상 위로 김이 펄펄 나는 붉은 육개장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미숙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가더니 수연이 미쳐 손을 거두기도 전에 그릇을 거칠게 밀쳐냈다. 뜨거운 육개장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붉고 매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수연의 검은 상복 치마와 핏기 없는 종아리를 붉게 얼룩지게 만들었다. 뜨거운 기운이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수연은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웅성거리던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미숙은 턱을 치켜들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당장 화장실에 가서
그 흉측하게 늘어진 얼굴이나 씻고 오라는 모욕적인 명령이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고 구석에 놓인 걸레를 가져와 엎질러진 붉은 국물을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칠 뿐 누구도 수연을 돕지 않았다. 길고 끔찍했던 3일장이 끝났다.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뼛가루가 된 남편을 납골당의 차가운 유리벽 뒤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수연의 몸은 물을 잔뜩 머금은 손뭉치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직 쓰러져 눕고 싶다는 본능에 의지해 재민과 함께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지치고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눌렀다. 재민과 수연의 결혼기념일. 평소라면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부드럽게 열려야 할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비밀번호가 틀렸음을 알리는 신경질적이고 차가운 기계음만이 어두운 복도를 울렸다. 수연은 자신이 피로에 지쳐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숫자를 입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굳게 닫힌 두꺼운 현관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미숙과 유리가 무언가를 분주하게 옮기며 나누는 대화 소리였다. 도어록에 번호판 불빛이 서서히 꺼지며 수연의 핏기 없는 얼굴에 짙고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눈을 감음과 동시에 자신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세상의 문도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사실을. 그녀의 발밑으로 벼랑 끝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도어록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날카로운 기계적인 경고음을 연속해서 뱉어냈다. 수연의 핏기 없는 손가락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완전히 소진된 육체는 이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차가운 복도 벽에 이마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 쉬려던 찰나 육중한 현관문이 안쪽에서 거칠게 당겨지며 열렸다. 문턱 너머에 선 사람은 신우이 유리였다. 상복을 벗고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로 갈아입은 유리는 팔짱을 낀 채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집 안쪽의 풍경은 수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거실 바닥에는 수연이 평소 아끼던 옷가지와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시어머니 미숙은 거실 소파 중앙에 여왕처럼 앉아 수연의 보석함을 뒤적이고 있었다. 수연의 시선이 유리의 손목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재민이 결혼기념일에 수연에게 선물했던 로즈골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수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에 대해 묻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미숙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먼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미숙은 보석함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불빛에 비춰보며 건조하게 명령했다. 이 집은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것이니 당연히 내 차지이며 남편을 잡아먹은 재수없는 며느리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선고였다. 수연은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다고 항변하려 했으나 며칠간의 굶주림과 슬픔으로 인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유리는 수연의 비참한 모습을 조롱하듯 바라보더니 현관 구석에 미리 챙겨둔 2개의 낡은 캐리어를 발로 거칠게 밀어냈다. 그 캐리어는 수연이 재민과 결혼하기 전 친정에서부터 가져왔던 오래되고 흠집난 가방들이었다.
유리는 수연이 결혼 후에 산 값비싼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수연의 어깨를 밀쳐 복도로 내몰았다. 무거운 현관문이 자비 없이 닫히며 일으킨 서늘한 바람이 수연의 뺨을 때렸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들이 차지한 전리품을 확인하며 나누는 만족스러운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깊은 밤 수연은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등지고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 도착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외투조차 벗지 못한 채 딱딱한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밑에 놓인 2개의 낡은 캐리어가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흐릿해진 수연의 머릿속으로 남편 재민이 생전에 남겼던 의미심장한 말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달 전 재민은 수연의 낡은 캐리어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중 하나의 바닥을 만지작거리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당부했었다. 만약 자신에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겨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오래된 가방에 밑바닥 안감을 뜯어보라는 알 수 없는 경고였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짐을 모조리 파헤쳤다. 가방의 가장 깊은 곳, 낡은 천으로 마감된 밑바닥 부분을 손끝으로 더듬자 미세하게 덧대어진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날카로운 열쇠 끝을 이용해 거침없이 안감을 찢어냈다. 질긴 천이 뜯겨나가며 드러난 비밀 공간 안에는 작은 방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름 모를 외국 은행의 로고가 박힌 육중한 검은색 카드 한 장과 함께 깔끔하게 코팅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재민의 오랜 친구이자 대형 로펌의 수석 변호사인 재훈의 이름과 개인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재민의 익숙한 필체로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연아, 그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 이 번호로 연락해. 낡고 얼룩진 모텔방에 어두운 조명 아래서 수연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절망의 눈물이 서서히 메말라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짓밟히고 쫓겨난 힘없는 미망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마주한 여자의 서늘하고 단호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함을 꽉 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싸구려 모텔방에 얼룩진 벽지를 비출 때까지 수연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밤새도록 손에 쥔 작고 반듯한 명함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계바늘이 아침 7시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수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렀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신호음이 채 3번을 넘기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재우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당장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겼다. 2시간 후 수연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오피스 빌딩의 투명한 유리 회전문 앞에 섰다. 출근하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틈에서 구겨진 검은색 상복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한 수연의 모습은 이질적일 만큼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최고층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실 문이 열렸을 때 재우는 수연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대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다. 며칠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짓밟혔던 수연은 자신을 향한 온전한 존중에 낯선 감각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댔다. 재우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찻잔을 수연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수연이 얼어붙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며 온기를 느끼는 동안 재우는 굳게 잠겨있던 벽면에 대형 금고를 열어 두툼한 서류 철 하나를 꺼내왔다. 투명한 파일 속에는 5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부가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재우는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으며 재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수연을 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수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재민은 자신의 어머니인 미숙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타인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사람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미숙과 유리가 합심하여 수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길거리로 내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민은 이미 5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아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재우는 유언장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재민은 어머니 미숙의 끝없는 탐욕을 잠재우고 입을 막기 위한 미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소유권을 미숙에게 넘기도록 명시해 두었다. 미숙이 며느리를 내쫓고서라도 기필코 차지하고자 했던 그 아파트는 사실 재민이 던져준 뼈다귀에 불과했다. 진짜 막대한 재산은 다른 곳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재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수연의 시야에 믿기 힘든 숫자와 낯선 외국 지명들이 들어왔다. 재민이 오랜 기간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에 합법적으로 예치해둔 현금 200억 원, 그리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햇살이 내리쬐는 드넓은 포도원 장원, 이 모든 막대한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는 오직 그의 아내 수연 한 사람뿐이었다. 재민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둔 채 홀로 남겨질 아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유와 안식을 선물로 남긴 것이었다.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수연의 파르르 떨리던 어깨가 굳어지며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 때문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외롭고 두려운 순간까지도 오직 아내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방패가 되어준 남편의 깊고 무거운 사랑이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무릎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 눈물은 지난 삶 일간 겪었던 굴욕과 비참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수연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자 재훈은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냉철한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수연을 향해 단호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을 지시했다. 공식적인 유언장 공개 자리는 정확히 3일 뒤 이 로펌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재우는 수연에게 3일 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쫓겨난 땡전 한 푼 없는 비참한 미망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숙과 유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그들의 추악한 밑바닥을 세상에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추락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자는 제안이었다. 로펌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아침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전문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의 두려움이나 처량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과 꼿꼿하게 펴진 어깨는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조용한 전사와 같았다. 수연은 남편이 남겨준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지옥불을 향해 걸어 들어갈 3일 뒤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다시 강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불과 하루 전 그녀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등 떠밀려 쫓겨났던 바로 그 차가운 복도였다. 초인종을 누르는 수연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 하나 없이 초췌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과 달리 가슴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얼음 같은 이성이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거친 마찰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문 너머로 가장 먼저 훅 끼쳐온 것은 매캐한 시멘트 먼지 냄새였다.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은 이미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수연과 재민이 함께 쓰던 안방의 가벽을 무참히 부수고 있었고 굉금과 먼지 속에서 시누이 유리는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인부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올케의 방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의 명품 백과 옷들을 전시할 대형 드레스룸을 만들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뒤적거리던 시어머니 미숙이 수연의 기척을 느끼고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미숙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가며 쫓겨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다시 기어들어 왔느냐는 모욕적인 폭언이 날아들었다. 수연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가겠으니 남편 재민의 작은 영정 사진 하나만 챙겨갈 수 있게 해달라는 애처로운 간청이었다. 그 초라하고 굴욕적인 모습에 유리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그녀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꼴에 죽은 남편 사진은 챙겨서 청승을 떨 작정이냐며 비아냥거렸다. 미숙은 소파 옆 탁자 서랍을 신경질적으로 열더니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에 몇 장이 든 얇은 돈뭉치를 꺼내 수연의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던졌다. 지폐들이 먼지 쌓인 것일 바닥으로 흩어졌다. 미숙은 턱을 치켜 들고 오만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집안의 가장을 잡아먹은 죄인에게 주는 마지막 동정이며 그 푼돈으로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라는 잔인한 선고였다. 먼지 구덩이 속에 뒹구는 지폐들은 수연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짓밟으려는 그들의 노골적인 의도였다. 수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인부들의 시선과 유리 미숙의 조롱 섞인 눈빛이 그녀의 구분 등 위로 쏟아졌다. 수연은
먼지가 묻은 지폐를 한 장씩 정성스럽게 주워 모았다. 그녀의 이 비참한 순종은 미숙과 유리에게 완벽한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돈을 모두 주워 주머니에 넣은 뒤 구석에 놓여있던 재민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몸을 일으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며칠 뒤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수연은 생기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인사하며 허리를 굽혔다. 고개를 숙인 찰나 수연의 처진 앞머리 사이로 번뜩이는 서늘한 눈빛이 유리의 시선과 아주 짧게 교차했다. 유리는 순간적으로 등골을 타고 오르는 낯선 오싹함을 느꼈지만 이내 기분 탓으로 치부하며 고개를 저었다. 돈 몇 푼에 바닥을 기는 불쌍한 쥐새끼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아파트 복도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히는 순간 수연을 짓누르고 있던 비굴하고 처량한 영희는 거짓말처럼 허공으로 증발했다. 수연의 굽어있던 등과 어깨가 곧게 펴졌고 공허했던 눈동자는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이성이 번득였다. 그녀는 품에 안은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사진 속 재민을 향해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재훈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 사람들에게 유언장 공개 참석 요구서를 발송해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매끄럽게 하강하는 동안 수연은 먼지 묻은 손을 털어냈다. 그녀가 바닥에서 주워 올린 것은 몇 장의 지폐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완벽한 명분이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완벽한 연극은 끝났다. 이제 사냥꾼의 덫이 서서히 조여질 차례였다. 재훈 변호사가 보낸 유언장 공개 참석 요구서는 고급스러운 은회색 봉투에 담겨 강남 아파트로 배달되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로펌의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최상위 법무법인의 것이었다. 미숙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요구서에 적힌 화려한 직인과 로펌의 이름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다. 그녀의 입계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탐욕스러운 미소가 짙게 깔려 있었다. 미숙의 머릿속은 이미 아들 재민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민이 몸담았던 대형 건설사의 지분, 그동안 모아두었을 알짜배기, 부동산, 그리고 수십억에 달할 퇴직금과 생명보험금까지. 미숙은 이 모든 것이 아들을 낳고 길러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며느리인 수연을 이미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냈으니 법적으로도 그 모든 재산은 자신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곁에서 고급 카탈로그를 넘기던 신우이 유리의 눈빛도 흥분으로 반짝였다. 유리는 이미 유산 분배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평소 눈여겨보던 강남의 고급 피부과 연간 회원권을 긁고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들락거리며 한정판 명품 가방을 예약했다. 심지어 유리는 은밀하게 사채업자를 만나 고금리의 급전을 빌려 붉은색 포르쉐 스포츠카에 가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였다. 유리의 계획은 단순하고 오만했다. 며칠 뒤 유언장이 공개되고 어머니 미숙이 재산을 독식하게 되면 그중 몇 척 정도는 자신의 몫으로 떨어질 테니
사채 이자쯤은 단숨에 갚을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유언장 공개 전날 밤 유리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어보며 수연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연의 조용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유리는 수연이 받을 충격을 즐기려는 듯 특유의 날카롭고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경고를 쏟아냈다. 내일 로펌에서 열릴 유언장 공개 자리에 혹시라도 뻔뻔하게 나타나서 아내의 권리 운운하며 눈물 바람을 떨거나 오빠의 재산에 숟가락을 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수연은 유리의 모욕적인 언사를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수연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한 유리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이어갔다. 오빠가 죽은 것도 모자라 그 피 같은 돈까지 탐낸다면 사람도 아니라며 만약 내일 나타나서 한 푼이라도 요구했다가는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쫓아내겠다는 악독한 저주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그러나 수연의 대답은 유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수연은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수연의 그 무기질적인 대답은 오히려 유리의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지만 유리는 애써 무시하며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다. 어차피 쥐뿔도 없는 여자가 발악해봐야 로펌의 문턱도 넘지 못할 거라는 자만심이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최고급 로펌 빌딩 A. 미숙과 유리는 마치 재벌가의 사모님과 영애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채 차에서 내렸다. 미숙은 목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밍크 쇼를 두르고 있었고 유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제 구매한 명품으로 도배를 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로펌의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그들을 VIP 엘리베이터로 정중하게 안내할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수연이 차에서 내렸다. 불과 며칠 전 낡은 캐리어를 끌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쫓겨났던 처량한 미망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연은 몸에 완벽하게 핏대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고 기품 있게 틀어 올린 상태였다. 화장기 없던 창백한 얼굴에는 은은하고 생기 있는 메이크업이 더해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최상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수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끝없는 탐욕의 바벨탑이 얼마나 철저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 화려한 몰락의 무대가 이제 막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로펌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방 전체를 감싸는 듯한 통유리창 아래 육중하고 반짝이는 원목 탁자가 회의실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다. 그 탁자 한가운데 미숙과 유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었다.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대회의실에 들어선 미숙과 유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 눈을 의심했다. 수연은 이 남편 재민이 생전에 앉던 상석 즉 회의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중앙 좌석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눈부신 도시 풍경은 마치 수연의 배경처럼 보일 정도였다. 며칠 전 쫓겨난 개처럼 바닥을 기던 그 초라한 여자의 모습은 나오면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바라보는 차갑고 동요 없는 눈빛. 그 모습에 미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네가 지금 어디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개냐. 미숙의 날카로운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당장 구석의 보조 의자로 꺼지지 않으면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수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숙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조용히 대꾸했다. 이 자리는 유언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유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수연의 옆으로 다가와 쏘아붙였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며느리 행세를 하고 싶냐며 잠시 후 재산이 모두 자신들의 것이 되면 그땐 어머님 소리도 못하게 될 거라며 비아냥거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짓누르던 그때 회의실의 묵직한 원목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재훈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이 미숙과 유리의 격앙된 표정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두툼한 대형 봉투를 꺼내 탁자 중앙에 올려놓았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고 재민님의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훈의 사무적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에 미숙과 유리는 마지못해 수연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재훈은 참석자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작은 은색 칼을 들어 봉투의 붉은 밀랍 봉인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봉인이 부서지는 미세한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봉투 안에서 꺼내진 것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법률 문서였다. 재훈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의 가장 첫 구절을 낮은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유언장은 고인이 생전 외부에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모든 재산 처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유언장의 내용에 반하는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소송도 허용되지 않음을 서두에 명시합니다. 그 단호한 문구가 낭독되는 순간 미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를 부리며 유리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재산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이 구절은 결국 모든 재산이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는 증거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재훈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재산 분할 항목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미숙의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과 유리의 기대감에 찬 표정을 차례로 응시한 뒤 첫 번째 항목을 읽어 내려갔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은 본인의 어머니인 미숙님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재훈의 목소리가 그 지점에서 의미심장하게 잠시 멈추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미숙과 유리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 오만한 미소가 한껏 피어올랐다. 그들은 재훈이 다음으로 낭독할 회사 지분과 현금 자산의 규모를 가늠하며 숨을 죽였다. 유리탁자 위 폭풍전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 본인 소유의 모든 자산은 재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의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이어졌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유언장 서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미숙과 유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또박또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음 문장을 낭독했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현금 200억 원과 이탈리아 토스칸에 위치한 포도원 장원의 소유권은 나의 유일하고 사랑하는 아내 수연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대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유리가 손에 들고 있던 한정판 명품백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누구의 신경도 끌지 못했다. 미숙은 소파 등받이에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고 유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넋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뇌의 회로는 완전히 마비된 듯 했다. 가장 먼저 현실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미숙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핏기가 사라지고 파랗게 질린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재훈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그럴 리 없어. 이건 조작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미숙이 유언장을 낚아채려는 순간 곁에 있던 로펌 직원이 그녀의 팔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재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차분하게 이어갔다. 또한 자동차와 생전에 사용하던 모든 개인 물품, 고가의 보석류 및 기타 동산 역시 모두 아내 수연에게 상속한다. 그것이 마지막 쐐기였다. 미숙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수연을 향했다. 미숙은 수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수연이 순진한 아들을 꿰어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는 이 모든 것이 수연이 계획한 사기극이라는 억지 주장이었다. 그 격렬한 분노는 곧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 물을 수연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팔을 번쩍 쳐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미숙의 손목이 허공을 가르던 바로 그 찰나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수연은 미숙이 물을 뿌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미숙의 손목을 강하고 날렵하게 쳐냈다. 유리컵이 미숙의 손에서 튕겨나가며 차가운 물이 미숙 자신의 값비싼 명품 원피스 위로 모조리 쏟아졌다. 얼음 조각들이 튀어오르며 미숙의 목과 가슴팍을 적셨다. 놀라움과 차가움에 미숙의 몸이 경직된 그 순간 수연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미숙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무얼 하시려는 겁니까, 어머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겠군요, 미숙씨. 수연의 그 서늘한 한마디는 회의실 안에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느리로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담긴 날카롭고 차가운 반격의 시작이었다. 미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그때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미숙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며 몸이 종이장처럼 휘청거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미숙은 그대로 바닥의 두꺼운 카펫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엄마 유리의 겁에 질린 비명이 뒤늦게 회의실을 울렸다. 재훈 변호사가 재빨리 인터폰을 들어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동안 유리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수연은 홀로 고요했다. 그녀는 쓰러진 미숙과 울부짖는 유리를 무표정하게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전 물세례로 인해 살짝 흐트러진 자신의 정장 소매를 우아하게 정돈했다. 그 단정하고 침착한 몸짓은 마치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의 표현이었다. 수연은 그들을 등지고 천천히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시어머니와 그 곁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시누이.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모습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로펌 빌딩의 고요한 지하 주차장은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가는 동안 넋이 나간 유리는 그 뒤를 비틀거리며 쫓아갔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이대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방금 전 목격한 유언장의 내용, 즉 자신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이 흐른 뒤 미숙은 중환자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뇌경색 초기 증상.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혈압 쇼크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숙은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며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딸 유리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장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재민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소송을 걸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울먹이며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미 재훈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재민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흠잡을 곳 하나 없이 완벽했다. 5년 전 유언장 작성 당시 재민은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정신과 소견서까지 첨부해 두었고 심지어 본 유언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은 명시된 모든 상속 권리를 즉시 박탈당한다는 독소 조항까지 넣어두었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이 유언장에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순간 유일하게 받은 강남 아파트마저 잃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완벽한 법적 함정이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숙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그녀는 허탈한 숨을 내쉬며 병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들이 죽음 너머에서 자신에게 가한 이 잔인한 복수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병문 안을 온 조문객과는 거리가 먼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유리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리 씨, 포르쉐 계약금으로 빌려가신 돈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인데 연락이 없으셔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자가 하루만 늦어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죠? 사채업자였다.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리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미숙은 자신의 딸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병상에 누운 채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빛 독촉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궁지에 몰린 유리에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어머니 미숙을 향해 폭발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동안 수연 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만 않았어도 오빠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욕심이 오빠를 등 돌리게 만든 거야.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딸의 원망에 미숙의 이성도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거칠게 빼내며 온 힘을 다해 유리의 뺨을 후려쳤다. 병실 안에 살같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 같은 연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디서 감히 어미한테 책임을 돌려. 두 모녀는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엉켜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을 미친 듯이 퍼부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던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전고까지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병원이든 집이든 매일 찾아와 멍석을 깔게 될 거라는 살벌한 경고였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유리는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까지 자신들의 승전 기념품이었던 강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긴급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다. 화려한 드레스룸을 꿈꾸던 그 공간은 이제 딸의 푼돈짜리 사치와 허영심을 메우기 위한 빚더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깊은 밤 미숙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리에게 명령했다. 수연이 그 애한테 전화해. 무릎 꿇고 빌어. 네 오빠 생각해서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란 말이야. 그 말에 유리는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수연은 마음이 약하고 정에 굶주린 여자였으니 혹시라도 마지막 동정심을 베풀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유리는 수연의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켰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수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감정 없는 기계음만이 병실의 정막을 갈랐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것은 단순한 통신사의 안내 메시지가 아니었다. 수연이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일주일 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장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의
기대감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 인파 속에서 수연은 홀로 거대한 전광판 아래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탈리아 로마행 편도 티켓과 푸른색 표지에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다. 깔끔한 트렌치코트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미망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여행자의 모습이었다. 수연이 출국 게이트를 향해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절박함에 완전히 찢어진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 수연 언니. 수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의 유리가 서 있었다. 값비싼 명품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공들여 관리하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온갖 인맥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수연의 출국 정보를 알아낸 것이었다. 유리는 수연을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왔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찢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유리는 수연의 바지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애원하기 시작했다.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이대로 가버리면 우린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단 말이야. 오빠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우리 좀 봐주면 안 돼.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차림에 젊은 여자가 다른 여자의 다리를 붙들고 바닥에 엎드려 비는 모습은 충분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했다. 그러나 수연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나 당혹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으로 자신의 발치에 매달려 울부짖는 유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움직임에 유리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스쳤다. 하지만 수연은 유리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녀를 일으켜 주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바지자락을 꽉 움켜쥔 유리의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떼어내기 시작했다. 유리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들은 힘없이 수연의 옷자락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수연은 곧게 허리를 펴고 마지막 자비를 구하는 유리의 붉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공항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강남 아파트는 내 오빠가 너희 모녀의 지독한 탐욕을 위해 지어준 무덤이야. 거기서 평생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남아 봐.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완벽하고 차가운 최종 판결이었다. 수연의 말에 유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수연은 더 이상 유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수연의 등 뒤로 유리의 처절하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곧 수많은 여행객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짐가방 바퀴 소리,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알리는 안내방송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수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에 있는
출국 심사대,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저 문 너머로 넘어올 수 없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아침은 수연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움 속에서 시작되었다. 육중한 나무 덧창을 열자 따사로운 황금빛 햇살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햇살은 오래된 테라코타 바닥을 어루만지며 밤새 웅크렸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여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 막히는 빌딩 숲이 아닌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생명력 넘치는 대지의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수연은 하얀 리넨 셔츠 차림으로 넓은 테라스로 나갔다. 눈앞에는 구릉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 녹색의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고고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빛 올리브 잎사귀들이 반짝이며 속삭이는 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맑은 지저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귓가를 감쌌다. 한국에서 그녀를 짓누르던 그 모든 소음과 아기는 이곳까지 따라오지 못했다. 이 저택은 재민이 남긴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장대했다.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나이든 부부 마르코와 소피아가 저택과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연을 새로운 안주인 시뇨라로 깍듯이 모시면서도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따스한 미소로 그녀의 낯선 정착을 묵묵히 도왔다. 그들의 순박하고 조건 없는 친절함 속에서 수연은 수십 년간 시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재민이 생전에 서재로 썼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볕이 잘 드는 벽면에 책장을 닦던 그녀는 벽의 일부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부분을 눌러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훈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재민의 생년 월일을 입력하자 굳게 닫혀 있던 금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지 은행의 서류 몇 가지와 함께 두툼하고 빛이 바랜 편지지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가슴이 시려오는 재민의 단정하고 힘 있는 필체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수연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당신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게 되어 미안해. 나의 이기적인 가족들 곁에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어. 침묵으로 당신을 더 아프게 한 나를 용서해 주오. 이곳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그러니 수연아, 나를 기억하되 과거에 얽매이지는 마. 이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음껏 웃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재민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수연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억압과 상처를 마침내 이해받고
남편의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온전히 확인한 자의 감사와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창밖에 푸른 포도밭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소피아는 이 포도원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포도로 빚은 와인 한 병을 정성스럽게 들고 왔다. 수연은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루비처럼 붉고 영롱한 빛을 내는 와인을 천천히 음미했다. 와인의 깊고 향긋한 풍미가 혀끝을 감싸고 부드럽게 목 너머로 사라졌다. 하늘을 황금빛과 자줏빛으로 물들이던 노을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고 밤하늘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첫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연은 와인잔을 들어 그 별들을 향해 가볍게 들어 보였다.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그녀의 입가에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를 올감하던 모든 굴레는 사라졌다. 분노도, 복수심도, 슬픔도 토스카나의 부드러운 바람에 흩은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내일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